자, 이제 국세기본법 두 번째 파트인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를 비교해서 먼저 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 국세부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국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이런 원칙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국기법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대상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도 납세자도 이런 원칙 하에서 부과가 돼야 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개별세법에 특례를 둘 수 있느냐? 국세부과 원칙은 개별세법에 특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원래 국기법상에서 개별세법에 특례가 있다면 이때는 개별세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개별세법에 특례가 있다면 개별세법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해서 뒤에 가서 예외 기준들이 나올 거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실, 신, 근조 제가 공부했을 때도 똑같이 앞자따서 외웠거든요. 실, 신, 근조, 세, 소, 세기 해서 똑같이 앞자따서 외웠던 거 그대로 갑니다. 자, 실질과세 원칙, 신의 성실 원칙, 근거과세 원칙, 조세 감면후 사후 처리다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고요. 자, 세법 적용의 원칙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세법을 해석 적용하는 데 있어서 누가 따라야 된다?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원칙이에요. 네, 소위 말하면 세무공무원이 이제 신고 들어온 내용들을 지금부터 검토해서 볼 때, 혹은 신고 안 들어와서 세무조사 때려 들어갈 때 결국 세법을 적용한다면 너는 이런 원칙 하에 적용해야 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상은 누구에 대해서만, 그렇죠,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만 준수가 요구되는 원칙이다 라고 보시겠고, 과세관청에 대해서만 준수가 요구됩니다. 자, 세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라고 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얘는 개별세법에 다른 특례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고, 자, 이제 원칙에서는 네 가지, 자, 세, 소, 세, 기라고 하는 네 가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자, 얘가 국세부과 원칙이고 이것이 세법 적용 원칙이다. 짬뽕 시켜내는 게 일단 오답 질문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 세법 해석의 기준이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 세법학에서는 다른 말로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 침해 금지다라고 하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법을 지금부터 부과한다라고 할 때 납세자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게끔 부과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소급과세 금지 원칙, 중간에 세법 개정됩니다. 개정되면 이미 과세했던 거 다 뒤엎고 다시 할 거냐? 그럴 순 없다.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또 한계가 있어. 잘 지켜야 돼. 이런 거고, 기업회 기준을 존중해라. 라는 내용까지. 자, 이제 이 내용을 베이스로 지금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세부과의 원칙부터 출발합니다. 자, 국세부과 원칙 다시 한번 실, 신, 근조 첫 번째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일단 국기법상에서는요, 자,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이때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 요건의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무엇에 따라서? 실질에 따라서. 자, 이거는요, 조세평등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구체화시킨 원칙이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는 앞에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라고 하는 조세법 총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조세법 총칙론 안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있어요. 법률에 따라라. 근데 이제 조세는 가능한 평등하게 부과가 돼야 된다. 근데 이 평등주의를 아무래도 내가 외관이나 형식을 바꿈으로써 소득세 너무 많이 부과가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금 사업해서 내 소득세를 낮췄어.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세금 왕창 때려 맞고 그렇게 한 사람은 세금이 반토막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야, 평등해야지. 그렇게 안 한 사람도 똑같이 때려 맞아야 맞는 거야. 그러니 외관이나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얘는 똑같이 때려 맞는 게 맞아 라고 해서 평등주의를 보다 구체화한 그런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오답이 뭘까요? 법률주의가 오답이 돼요. 아시겠죠? 법대로 하면 아니, 김씨 거라는데 김씨가 때려 맞아야 맞는 거지. 근데 사실은 B씨 거야. 그러면은 김씨라는 명의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B씨에다가 부과하겠다라는 게 평등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세 가지에 따른 사례가 나올 텐데 일단 첫 번째 소득 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다라고 해서 갑니다.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를 세법을 적용한다. 오답 지문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갑니다. 그대로 간 상태에서 얘가 뭘로 나와요? 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를 세법을 적용한다가 오답입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 얘가 실질과세 원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자, 명식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오답 지문 안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회 거래와 관련해서 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기법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경제 실질 내용에 따라 간다. 누가? 당사자가.
자, 5단 뭘까요? 제3자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나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얘는 당사자가라는 것을 오답을 팔 수 있는데, 자,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일단 사례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개별세법에서 소득세법상에서의 양도소득세법상의 우회양도 규정을 아마 배웠을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간혹 난 퇴양상증은 버릴래라는 의사결정을 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회양도 규정을 모를 수 있는 거라 우회양도가 딱 여기 적합한 사례거든요.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우회양도라고 하는 건 네가 다이렉트로 팔았으면 되는데 증여 거쳐서 판 거예요. 증여 거쳐서 판 거야. 그럼 세법상 따져봤을 때 야 시끄럽고 야 증여 취소하고 네가 다이렉트로 판 걸로 보자. 이게 우회양도예요. 한 달이 거쳐서 우회해서 양도했다라는 개념인 건데, 일단 조건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통한 양도시는 원래 2월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우회 양도와 2월 과세는 규정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거 빼고 나머지 특수관계자 될까요? 그걸 빼고 나머지 특수관계자라고 되어 있으니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통해서 증여하고 양도로 들어가면 2월 과세 규정인 거고, 그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그러면 나의 형, 누나, 동생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거주자 A가 자 지금부터 이렇게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지금부터 이렇게 건물을 증여합니다. 그렇게 건물을 증여하면 이제 동생은 지금부터 증여를 받으면 소위 말하면 증여한 자가 세금을 묻는 거예요? 받은 자가 묻는 거예요? 받은 자가 묻는 거예요. 수중자 입장에서 증여세 100을 물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이 외관상 A씨에게 지금부터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생은 제가 직권으로 이해하라고 딱 봐도 철없는 꼬맹입니다. 철없는 꼬맹이라 그냥 이저에게 증여라고 하는 이 쿠션을 적용한 것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A씨에게 지금부터 양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랬을 때 양도세가 얼마냐라고 했더니 5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세법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증여를 하고 나서 이 사이 10년 안에 지금부터 이렇게 양도를 했다면 이 조건만 가지고는 아니고요. 안에 들여다봤더니 지금부터 이 거주자 A씨가 다이렉트로 거주자 A씨가 바로 다이렉트로 제3자에게 양도를 했다라고 봤을 때의 양도세가 만약에 200이다. 아, 그러면 이렇게 증여 거쳐서 양도를 하면 세부담 얼마? 150. 근데 다이렉트로 양도하면 얼마? 200. 야, 이거는 짜고 친 거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때는 지금부터 방금처럼 요 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다이렉트로 양도한 세금이 훨씬 더 크다. 그럼 일단 조건이 크게는 자, 지금부터 특수관계자.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거래는 2월 과세로 볼 거니까 그거 말고 그 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일단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10년 안에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증여 플러스 양도세보다 다이렉트 양도세가 더 지금 많이 부과가 되는 상황이라면, 더 크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요 지금부터 우회 양도를 보고 너 돌아간 거구나 라고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증여세를 취소하고요. 증여 부과 자체를 취소하고 다이렉트로 A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과세가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우회 양도인 거예요. 다만 이때는 외관상으로는 양도자가 누구예요? 건물은 이미 지금 동생의 명의로 이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생이 지금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돈도 어떻게 보면 이자가 받은 것처럼 외관상은 꾸며줄 수 있는 거라서 이들은 전부 다 손잡아 같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이게 우회 양도의 전체 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자, 제3자, 동생 되죠. 제3자의 명의를 통해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증여하고 양도하면 적법하게 증여세도 냈고 양도세도 낸 거지만 결국은 증여를 거쳐가면 양도세가 누진돼서 확 올라갈 것을 조금 더 낮추는 그런 쿠션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세금 두 개 계산해 봤더니 증여 양도 합쳤더니 150, 다이렉트 양도 했더니 100, 200. 그럼 얘가 훨씬 더 지금 센 거잖아요. 그런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로 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거래한 것으로 보겠다. 되죠. 그래서 이때 당사자라고 하면 원래 처음은 건물주. 되죠. 쉽게 말하면 이 경우는 증여자가 되겠죠. 우리가 우회양도 거래를 섞어서 본다면. 자, 그렇게 해서 같이 우회양도 함께 해석해 보시면 좋겠고, 결국은 이제 말문제에서는 이 법문구를 잘 헤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겠다. 다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세 평등주의를 구체화시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세법 총론에 들어가면 조세 법률주의가 있고 조세 평등주의가 있습니다. 법률주의는 야 법에 따라서 해.
법에서 지금 명확하게 요건 갖춰놓은 것대로 그대로 간다면 아니 법상으로는 증여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양도가 일어났으니까 걔를 인정해야 맞는 거지. 그러나 지금 조세 법률주의를 쉽게 말하면 지키는 것보다는 평등주의를 좀 더 지켜주는 게 지금 나은 상황에서 가능한 법률주의를 많이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법률주의에 따른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아까 지금 얘가 무조건 그랬다고 그 거래를 뭉개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제3자가 특권자 거래해야겠고 그리고 나서 증여 후에 양도까지가 10년 안에 일어나는 거래해야 되겠고 그런 모든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만 앞에 증여 취소하고 다이렉트 양도로 거래를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우선하는 개별세법 규정이다라고 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당 요 실질과세 규정은 과세관청과 그리고 납세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규정이면서 개별세법의 특례를 둘 수가 있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니 자, 보시면 실질과세의 이러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세법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별세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중에 사회유출 시에 소득의 기적이 불분명하다면 뭘로 때려버리죠? 대표자 상여처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거죠. 사회로 유출됐어요. 근데 누가 가져갔는지 지금 안 나타나. 그럼 대표자가 가져간 거야? 그건 아니지.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가져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이라면 실제 누가 가져갔는지 찾아내야 돼. 근데 나 모르겠고 이거는 그냥 대표자 상여처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무조사 들어와서 못 찾으면요. 일단 관할 세무서는 그냥 모르겠고요. 일단은 불분명하네요. 상여를 때릴게요 막 이래. 그러면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게 누가 가져간 건지를 통장 계좌 다 뒤져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다 찾아서 입증하면 받아주는 거고 입증 못하면 이때는 상여로 때려 맞습니다. 그럼 대표자는 대표니까 안 그래도 소득이 높다. 제가 유사한 사례로 제 케이스로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높은 상황에다가 여기다 더 붙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최고세율을 때려 맞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고 어쨌든 얘는 실질과세에 위반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법인세법이 그러라면 까라면 까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상증세법상에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명의만 빌린 거야. 명의만 빌린 건데 야 시끄럽고 그런지도 왜 너 명의만 빌렸다 하더라도 이거 증여한 걸로 봐. 증여한 걸로 볼게. 아니 명의만 빌린 거라니까요. 아니 증여한 걸로 봐. 증여로 볼게라는 증여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의 빌려갖고서 신탁하잖아요. 그러면 증여해서 걔가 맡아서 판 걸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고 어쨌건 실질과세 원칙에 우선하는 개별세법 규정이다라고 해서 이 경우는 개별세법이 이렇게 규정해놨으면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신의 성실 원칙 갑니다. 자,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었어. 그럼 그 믿음을 지금부터 보호해 줄게 라는 규정이에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권리나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원칙이고요. 즉 결국은 합법성을 희생한다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올려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법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하고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걸 다 포함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과세관청의 판단을 미리 받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질의회신을 올렸네. 그럼 이제 질의회신의 내용에 따라서 신고를 해. 그럼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신고한 건데 과세관청이 이거 네가 잘못했어라고 해서 다른 부과 방식으로 때린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 다른 부과 방식으로 때린 다른 세금을 부과한 방식으로 때린 게 적법하다 하더라도 나는 뭘 믿은 거야? 나는 질의회신을 믿은 거야. 그러면 내가 합법성에 따라서는 지금 부과받은 게 맞긴 맞아. 근데 나는 뭘 믿은 거지? 네가 좀 말을 믿은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그 신의를 지금부터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그러면 사실은 지금 부과받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과세관청이 잘못해서 질의회신에 대한 답을 잘못 준 거니까 이걸 희생해서라도 믿고 한 나를 보호해주겠다. 이게 신의 성실 원칙이에요. 자, 그러니 구체적으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둘 다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국세부과의 원칙은 실, 신, 근조 둘 다 납세공무원이나 내지는 납세자나 세무공무원 둘 다에게 요구되는 원칙이다라고 보시겠고요. 다만 과세관청 측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세관청 측에 보다 더 절실한 준수가 요구된다는 얘기는 과세관청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할게라고 하는 건 납세자의 신의를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너 짜져 있어. 얘기해요. 납세자의 신의를 보호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 짜져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과세관청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지금부터 요건 갑니다. 신의 측의 적용 요건에 관해서는 국기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지금부터는 판례나 학설에 따라서 지금부터 이런 요건을 만족해야 돼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 수업 목적에서 판례가 어떻고 학설이 어떻고 다 필요 없고요. 수업 목적에 정리된 내용들만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세무공무원 과세관청에게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납세자가 짠짠짠짠짠 이런 거라면 이 경우는 납세자 편을 들어줘야 된다. 과세관청도 짜져 있어. 이게 신의 측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요건이에요. 자, 일단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에 공적 견해 표시가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의외신. 질의외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죠. 질의외신하고 상담하고 좀 달라요. 실제로 세법에 이슈가 생기면 전화를 해요. 그럼 상담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담 받아주시는 분의 그 상담 내용은 전혀 효력이 없어요. 녹지 떴는데요. 필요 없어요. 그건 효력이 없고요. 공적인 견해 표시로 최소한 질의외신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외신을 누가 받아주느냐라고 했을 때 질의외신은 국세청장이나 기재부 장관이 받습니다. 최종 보수들이 받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결정하면 하급 관리들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적어도 질의외신 정도의 신뢰성을 갖춰야만 우리가 신의 측을 주장해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어쨌건 납세자가 그런 공적 견해 표시를 신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거에 납세자의 규칙 사유가 없어. 아니, 질의외신은 제대로 답이 왔는데 헷가닥 내가 잘못 해석한 거야.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자, 그런가 하면 이때 그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어떤 행위를 한 거야. 그렇다니까 나는 면세라니까 면세인 줄 알았지 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적법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적법한 행정처분이 이 내용하고 다른 거지. 조심하실 건 이거예요. 당초의 견해 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이어야 돼요. 바꿔볼게요. 당초 견해 표시와 상관없이 내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이거는 신의 측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의 측은 뭐냐면 적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부당한 처분을 받잖아요. 불복하면 돼요. 불복이라는 구제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신의 측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지금 신의 측으로 보호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세 법률주의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법으로 따지면 얘가 맞아. 근데 신의 측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얘 깨트리고 지금 적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깨트리고 우리 알았어. 네가 한 거 인정해줄게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막 심판원 들어가서 신의 측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해도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법정으로 딱 정해져 있는 이 틀 자체를 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이 모든 요건들이 다 만족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돼요. 희한하게 또 믿었고 나는 잘못 없고 그렇게 행위를 했는데 반하는 적법한 처분을 받았는데 사실 나는 불이익은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거니 너 지금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도 없겠죠. 내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과세관청을 애먹이고 싶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납세자가 꼭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면 X예요.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때 지금 적법한 처분을 깨트리고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얘는 납세자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납세자 너 짜져 있어. 이거는 과세관청이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납세자는 악의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모순된 형태가 존재하면서 심한 배신 행위에 기하고 그러니까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가 돼야 돼. 이건 사례가 거의 안 나와요. 이건 납세자가 그냥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거니까 이 경우라면 납세자를 보호하지 않고 과세관청을 보호하는 거다라고 해서 자, 이런 게 있긴 한데 시험에서는 대부분이 이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신유칙을 적용하게 되면 갑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한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이게 중요하겠다. 불법이면 뭘로 구제? 불복 청구.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적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면 납세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다. 다만 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 법률주의로 따지면 얘는 그 법에 따라서는 부과가 100 되는 게 맞아. 근데 조세 법률주의를 깨트리고 납세자의 신의를 지금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납세자가 50 신고한 걸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반토막 신고한 걸 인정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조세법률주의 제약하에 개별적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큰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 아시겠죠? 야, 진짜 억울한 게 맞겠네. 그러면 지금 세법은 100이지만 그래 알았어 50 맞겠다. 50으로 인정을 해줘버릴게. 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이제 사례를 보시면 신의 측의 원칙을 위반한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을 각각 사례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위반한 케이스. 물론 이제 그 문구 하나마다 다 달라요. 법에서 덤벼보면 이런 상황 저런 사항이 어떻게 문구로 기재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건 얘는 판시된 내용을 베이스로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보실게요.
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세무 지도를 했어. 그러면 부가세 면세 대상이면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거죠. 어쨌건 면세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면세는 이제 0%다. 세율이 0%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납세자가 이를 믿고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았으나 그 후에 과세관청에 한 부가세 과세 처분. 이 경우는 이런 거죠. 명시적으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겠다. 나는 과세관청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이거를 이제 와서 지금 부가세를 과세 처분을 해버리면 결국은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VAT를 뜯어가지고 얘를 납부하는, 쉽게 말하면 대신해서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면세라니까 안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내래.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얘는 부가세 과세가 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네가 지도를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납세자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경우라면 신의 측의 원칙이 위반된 사례로 보고 이때 납세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부터 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리외신은 공적인 견해 표시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상담센터,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서 세금을 과소 신고한 나쁜 경우라면 공식적인 견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납세자를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거 볼게요. 이게 한번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된 적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요. 세금을 적게 내는 거하고 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하고 약간 상반될 수 있거든요.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면 이익이 많이 나야 돼. 이익이 많이 나면 이때는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회사는 양날의 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네. 비록 세금을 좀 많이 때려맞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꾸밀 수만 있다면 일단 이익을 많이 나는 것처럼 해서 쉽게 말하면 분식회계를 해서 일단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그리고 세금이야 그래봤자 뭐 대략적으로 법인세 20%대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가뿐히 내가 감당해보지 이럴 수 있거든요. 자, 회사는 그런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걸렸네. 적발됐어. 적발됐다면 이제 어쨌건 그런 것들에 대한 과징금 따로 때려 맞는 것이고, 잘 생각해보니까 그럼 나는 괜히 세금을 많이 신고했네. 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다시 경정 청구해야겠다 라는 형태로 한다면 이걸 이제 예전에 한번 이런 거 갖고 다퉜겠죠. 과세관청이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과세소득이 100이라며.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와서 50이라면 그는 네가 지금 나의 믿음을 배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건데, 결국은 그런 거 아니다가 결론이에요. 그런 거 아니다가 결론이야.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어떤 의미에서 네가 100이라니까 나는 100인 줄 알고 세금을 지금 받은 거야. 그러니 네가 지금 50이라고 다시 경정 청구하는 건 원뿌리 자체가 네가 분식 결산을 위해서, 분식 회계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 못 돌려줘 라고 하는 거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과세관청을 보호할 실익이 없다라는 것인 거고, 그래서 우리 이런 분식회계와 관련해서의 이때의 내용은 사실 돌려주는 게 맞는데, 원래는 돌려줘야 돼요. 경정청구서는 돌려줘야죠. 근데 얍실하게 뭘로 만들어놨어? 분식 결정과 관련된 세액공제 방식으로 만들어놨죠. 대신에 이때 2월 된다 하더라도 기한 제한 없게끔 만들어놨지만 치사하게 돌려주지 않고 세액공제로 바꿔놨어요. 자, 근데 어쨌건 신의 성실의 원칙의 베이스 안에서는 과세관청의 이러한 신뢰를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법문 들어가 볼게요.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 계산한 방법으로 분식 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서 법인세를 과다 신고 납부한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 납세자가 달라면 줘야 되는 거야. 느낌 아시겠죠? 비록 이제 세법 규정에 따라서 세액공제로 돌려주긴 하지만 주는 겁니다. 즉 납세자의 심한 배신 행위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납세자가 심하게 과세관청을 배신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신의 측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의 측의 성취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구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근거과세 원칙입니다. 실신 근조에서 근거과세.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납세 의무를 확정한다라고 할 때는 철저하게 뭘 베이스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베이스로 해서 그 근거로 지금부터 부과를 해라. 왜? 국세 부과의 원칙이잖아. 아시겠죠? 장부 등의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납세의무를 확정해야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부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들과 베이스로 해서 실질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라라는 원칙인데, 자, 시험에서 얘가 오답 나옵니다. 이번은 매우 중요해요. 갑니다. 장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이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부에 뭐가 누락됐다고 시끄럽고 내가 다 부과할래. 전체에 대해서 내가 다 부과할래.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일부가 누락됐다면 누락된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부과 결정하는 거지 전체를 다 부과 결정해버리면 납세자가 얘를 방어할 수도 없고 억울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라는 게 오답이에요.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결정을 했다면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를 근거까지를 같이 기록해서 써야 된다. 이것도 같이 챙겨두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그렇게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납세자가 주세요. 줘야지. 대리인이 주세요. 줘야지. 복사본 주세요. 줘야지. 그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구술로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해야 된다. 이때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는 있겠다. 아시겠죠? 복사본 달라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조세 감면 후 사후 처리. 소위 말하면 국세를 지금부터 감면 혜택을 만들어서 감면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렇게 감면 혜택을 줬으면 요건이 있겠죠. 그래서 그 요건을 만족을 시켰어야 되는데 사후에 가서 봤더니 어라? 이거 봐라. 종업원 수를 줄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안 줄인다고 해서 감면 혜택을 줬더니 수를 줄였어? 오케이 너 다시 토해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형태로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후에 사후 관리를 할 수 있겠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운용의 범위를 결정한다던가 아니면 이때 자금이나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을 취소하고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조세 특례제한법상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를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하면 늘어날 때마다 고용인원이 늘어날 때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조사모사한게 늘어났어. 받았어. 근데 직원이 만약에 퇴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연간 평균 직원 수가 줄면 앞에 받았던 거 다 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돼. 늘었다고 막 좋아가지고서 몇 천만 원 받잖아요. 이게 두 당으로 따지면 거의 700이에요. 그럼 만약에 10명이 들었어. 7천이거든요. 좋다고 받았다가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직원들이 빠져나가. 경기가 안 좋으면 직원부터 줄이죠. 줄이면 옛날에 받았던 거 다 토해야 돼요. 그럼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세금 내기도 버거운데 다시 세액공제를 토하라고 해서 다시 지금 납부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그거 니네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어. 우리가 받게 해줄게 라고 해서 세무 컨설팅에서 비수기에 공격 들어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은 설득의 문제입니다. 이걸 왜 받으면 위험한지, 근데 내가 챙길 만큼은 챙기고 있고 안전빵 범위 안에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신뢰감을 가지고 설명하고 쉽게 말하면 서로가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원활하게 갈 수도 있고 누군가의 공격에 허무하게 내 모든 클라이언트를 뺏길 수도 있고 제가 실제 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됐고 어쨌건 이렇게 조세 감면 후 사후 처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실신근조 뭐래요? 이때 국세 부과의 원칙 되죠. 4가지. 자, 이제 두 번째 세법 적용의 원칙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세법을 해석해서 적용한다라고 할 때 이런 원칙을 따라라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세법을 적용할 때 세법을 해석할 땐 이렇게 하세요. 뭐를 보호하래요? 납세자 재산권을 보호하래. 납세 재산권. 자, 오답이 뭘까요? 과세관청의 부가권. 이렇게 돼야 돼요.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건데 과세관청의 부가권을 보호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아웃이에요. 오답 그런 것들 나올 수 있겠고 갑니다.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서 그래서 지금 그 조항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성을 판단해 봤을 때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오답이 뭐래요? 과세관청의 부가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오답이에요. 과세관청의 부가권이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 억지 문장이야. 자, 조세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겠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자 갑니다. 세법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질의회신 같은 거 올릴 때 누가 받아줘요? 국세청장 아니면 국세 쉽게 말하면 기재부에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법의 해석을 위해서는 기재부에다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두게 될 거고요. 자, 이러한 질의회신은 누구하고 누구? 기재부 장관과 국세청장. 오답이 뭘까요?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도 오답이에요. 중간보수나 하급관리가 지금 이런 것들의 하급보수가 질의회신을 해줄 수는 없어요. 생각해봐요. 중부지청에서의 중부세무서에서의 쉽게 말하면 중부지방 국세청에서의 질의회신하고요. 예를 들면 북부지방국세청에서의 질의회신의 답이 달라.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똑같은 동일 사안에서 두 개의 내용이 달라져 버리면 이게 답이 안 노답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는 최종 보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지리웰시는 전부 다가 최종 보수가 결정하는 것이고, 자, 우리 국세청장 위에 보수가 누구예요? 레알보스. 레알보스가 기재부 장관이에요. 얘는 기재부의 산하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래서 가장 정말 얘는 우리끼리 말할 때는 최종 보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통 강의할 때 국세청장이 최종 보수, 지방국세청장이 중간 보수, 관할 세무서장이 말단 보수,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위에 모든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거다? 기재부 장관 되죠. 이 둘이 지금부터 해석과 관련된 질의 회신에 대해서 해석하고 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한 거 얘가 다 할 거고요. 진짜 레알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할 거고요. 했으면 여기다 토스해서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보시겠고, 자, 세법 외의 법률 중에 국세부가 징수 감면 그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세법 해석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으로 본다. 뭐 얘기하고 싶은 걸까? 얘는 관세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부가세를 부과한다라고 할 때 관세와 부가세가 같이 부과가 되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할 때 부가세도 같이 부과를 합니다. 한 김에까지 같이 봐. 이런 거잖아요. 부가세 신고를 같이 그때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법 외의 법률 누구? 관세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세부가 징수 감면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라면 세법 해석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얘를 뭘로 봐주는 거죠? 세법이다라고 보고 적용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질의외신과 관련해서 뭐 우리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얘가 이제 하도 낼 게 없어서 그런 건지 7급에서 자꾸 다루기 시작하더라고요. 7급 시험에서 가볼게요. 자, 기재부 장관과 국세청장은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세법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해서 회신을 해야 되고요. 자, 국세청장은 그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에 속한 달에 간다. 언제? 그 달까지 아니야. 이번 달에 회신했으면 이번 달 말까지는 아니고요. 공무원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 말일입니다. 바로 그 달까지 이렇게 긴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되죠. 다시 한번 문서, 지금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문서 시행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되죠. 다음 달 말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런 전반적인 해석이라든지 중대 사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회신에 대한 답을 해야 될 때 국세청장이 어떻게 회신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을 국세청장이 할 겁니다. 그러면 국세청장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한테 보내줘야겠다. 그 내용인 거고. 자, 이제 갑니다. 국세청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고, 방금 그 내용이 얘기해요. 직접 회신하고 나서 사본을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기재부 장관이 국세청장한테 이송해요. 아유, 네가 담당해. 그래서 민원인한테 통지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기재부 장관이 민원한테 직접 보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얘를 국세청장한테 사본을 보내야겠죠. 각자가 서로가 자기가 처리한 것들은 기재부 장관과 국세청장이 서로 보내는 거예요. 복사본. 야, 참고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근데 지금부터 기재부 장관이 직접 회신하는 게 어떤 거냐? 겁나 중요한 거겠지 뭘. 자, 갑니다. 첫 번째. 기재부 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해서 해석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질의. 겁나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해서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 누군가가 국세청장한테 받았어요. 결과를.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요. 아닌 것 같은데? 국세청장이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럼 누구한테 덤벼야 돼? 그의 보스한테 덤벼야죠. 그의 보스한테. 얘가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이걸 국세청장한테 또 물어? 노답이에요. 맞다는데 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라면 이제 국세청장이 어떻게 회신했는지는 봐라. 근데 내 주장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넣을 거니까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에 그 질의를 기재부 장관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 기재부 장관은 본인한테 온 거니까 민간인한테 직접 회신을 해주고 그 내용을 야 국세청장 너도 그리 알아. 라고 해서 사본을 주는 것이고.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서 기재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결국 세법의 제정이나 개정은 원래는 입법부 소관이고요. 그게 각각의 행정부로 넘어와서 영과 칙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러한 법을 베이스로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국세청장이 결정할 일은 아닌 거지. 얘는 지금 실질적인 입법부에서 바로 행정부로 넘어와서 행정부 소관이 돼야 되는 거라 세법을 제정하거나 개정됐을 때는 이때는 기재부 장관이 해석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가 하면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기재부 장관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겁나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라면
이때는 기재부 장관이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을 하고 그 사실을 지금부터 국세청장에게 송부를 한다.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직접 회신하느냐라는 게 우리 시험 아니고 공무원 시험 7급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챙겨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소고가세 금지 규정 갑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고가세 금지는요, 세법 바뀌었다고 함부로 막 바꿔서 가세하지 마. 얘기해요. 다만 소고가세 금지는 자, 입법상의 소고가세 금지와 행정상의 소고가세 금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가볼게요. 자,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법이라는 응당 이럴 줄 알았더니 법이 개정됐다고 막 바뀌어. 어쩌란 말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해칠 우려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세금이 얼마겠지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던 건데 갑자기 세금이 막 바뀌어. 이럴 거였으면 안 샀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예측 가능성의 보장을 위해서 법규의 제정, 개정 전에 완료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 제정, 개정된 법률 등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입법상에 해당하는 것과 행정상 두 가지가 있어서 자, 입법상에 해당하는 건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세율 바뀌었어요. 그럼 바뀌면 바뀐 거지. 이거를 옛날에 세금 다 부과해서 끝난 것까지를 건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갑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오답이 뭐가 나올까요? 얘가 나오겠죠. 확정이냐 성립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건 세금을 내야 해. 근데 얼마? 잘 몰라. 자, 근데 납세의무 확정됐어. 근데 그게 얼마야?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러니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과 납세의무의 확정 시점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물론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같이 이루어지는 자동 확정 국세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소득과세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 뭐가 들어가야 돼? 성립 후. 되죠?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면 이미 지금 현존하는 그 세법으로 얼마인지 숫자만 구체화되지 않았지 이미 그만큼 세금 내야 되는 거야. 나는 모르지만 신은 알아. 이해가 돼요? 나는 모르지만 신은 알아. 지금 만약에 세율 20%로 적용하기로 했어. 근데 세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세율이 지금 22% 올랐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아직 20%의 영향으로 지금부터 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걸 건드리면 안 돼. 그 개념인 겁니다.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자, 행정상의 소급과세 금지라고 하는 건 세법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계산은 정당한 거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정 처분을 받았어.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소급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을 받아서 그러면 비영리 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게끔 했던 건데 갑자기 나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래. 인정해줘 놓고 아니래. 뭐야 그럼? 그럼 나 아니면 나 뭐가 되니? 나 거주자가 되는 거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을 받았을 때는, 승인을 받았을 때는 나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면 되니까 수익사업이 아닌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주자가 돼버리잖아요? 얄짤없이 이런 것들은 과세가 돼야 돼라고 해서 세금 납부무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달라져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미 내가 정당한 것을 받아들여졌어. 바꾸지 마. 그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행정상의 소급과세 금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는 여러분에게 입법상 행정상이라고 구분을 해놨지만 시험에서는 문구가 그대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구 둘 다 소급과세 금지의 문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자체에서는 여기서는 오답이 나올 수는 없고 이것도 소급과세가 금지가 된다라는 걸로 통으로 나오고요. 얘는 뭐가 나온다? 성립을 확정으로 바꿉니다. 오답 딱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세법 외의 법률 누구? 관세법. 자, 국세의 부가징수 감면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관세법에 따라서 지금 소위 말하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과정 안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이를 세법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소급과세 금지를 적용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납세 의무 성립일 되죠. 오답 확정일 되죠. 성립과 확정은 분명히 다르다. 자, 정리해볼게요. 소급과세 금지는요, 진정소급이 있고 부진정소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진정과 부진정은 진정이라고 하는 건 거짓 없이 참으로, 참인 것으로 정해진 거야. 클리어? 다시요. 참인 것으로 정해진 거예요. 참인 것으로 정해진 겁니다. 자, 부진정은 아니 붙자, 아직 안 정해졌어. 말랑말랑해. 얘는 건드려 볼 수 있어요. 얘는 소급과세가 되는 거고요. 얘는 소급과세가 안 됩니다. 왜? 정해져 버렸잖아. 진정은 정해진 거고요. 부진정은 아직
진정되지 않은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얘는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인 것으로 정해진 것과 참인 것으로 정해지지 않은 거라서 참인 것으로 정해진 것은 소급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인 것 정해지지 않은 건 아직 말랑말랑해. 소급과세 적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가볼게요. 24년도 1월 1일부터 24년도 12월 31일까지 자, 과세기간 동안에 24년도 소득세 납세 의무는 언제? 12월 31일 시점이 되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2월 31일이 끝이죠. 그래서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될 것이고 자, 그런가 하면 25년도 소득세 납세 의무는 25년도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때 새로운 세법 개정이 들어왔어요. 개정세법이 10월 1일 날 들어왔고 지금부터 새로운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할 때 자, 지금부터 새로운 세법 적용하죠. 맞아요. 자, 그런데 앞단은 어떡하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24년도 내내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 지금 세금이 부과가 되고 그건 24년도 소득이고 25년도 내내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득세가 부과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개정세법이 들어와서 시행이 되는 시점부터는요. 이때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9월 달까지 9개월 동안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도 이러한 새로운 세법이 적용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갑니다. 우리는 납세 의무의 이러한 소득 과세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만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이때 뭘로 본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점으로 본다. 그럼 봐요. 25년도의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됐어? 25년도 12월 30일 날 성립된 거예요. 그 전인 거네. 그 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소득은 부진정 상태인 거예요. 여기까지 클리어? 질문 들어가요. 얘는요. 진정 상태죠. 이미 얼마다라는 게 정해진 상태야. 그러니까 뒷단에 가서 내가 새로운 세법으로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앞단의 24년도 소득은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왜? 납세의무 성립이 끝났으니까. 근데 25년도의 소득은 건드려 안 건드려? 얘는 전부 다 새로운 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시행이 된 이유뿐만 아니라 앞단에 해당하는 9개월치 소득도 지금부터 얘는 부진정 상태이기 때문에 될까요? 부진정 상태이기 때문에 소급과세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니다. 요 앞단에 해당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 됩니다. 부진정 소급이라고 해서 얘는 허용이 되는 것이고 자, 요거 앞단 거 된다 안 된다? 얘는 진정 단계인 거예요. 진정 소급 단계라 해서 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개념은 이러하고 얘가 법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겠다. 말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자, 갑니다. 진정 소급과 부진정 소급을 볼 때 우리는 진정과 부진정의 구분 기준은 납세 의무 성립. 자, 그러다 보니 납세 의무 성립일 이후에 개정된 세법 등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성립일 이후 성립이 끝났어.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적용하는 것 이미 성립일 이후니까 참인 것으로 정해진 거지. 진정소급이에요. 진정소급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부진정은 과세기간 중에 개정된 세법 등을 과세기간 개시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납세의무 성립 전인 상태에서 세법 개정이 일어난 거야. 그럼 얘는 부진정소급 상태인 거죠. 얘는 부진정소급은 소급 적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갑니다. 허용 여부는 자, 봐요. 진정소급은 원래 허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허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칙은 허용을 안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납세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지금 세법 바뀌었다고 나한테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하면 어떡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데 얘는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원칙을 넣은 거예요. 근데 납세자한테 유리하대. 아 그래? 아 그러면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줄게. 이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이 경우는 세법 규정상 얘는 소급해서 적용한다라고 되면 그 법 자체는 유효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부진정 소급은 허용해요. 얘는 아직 말랑말랑한 상태야. 부진정 상태거든요. 다만 이제 공익과 비교해봤을 때 납세자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허용하지 않는 특이 규정이 있을 수는 있겠다. 둘 다 이제 원칙이고 예외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범위 안에서 진정과 부진정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자, 일단 소급과세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말 문제로 나온다라고 할 때 조심할 사안들. 첫 번째, 납세의무 확정일이 아닌 성립일. 두 번째,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의 성실을 구체화한 규정이에요. 나 믿은 건데 나 그렇다라고 해서 올해 판 거지. 그럼 나 그냥 차라리 내년에 팔았어야 되는 거를 내가 올해 팔았더니 그 세법 적용 세율 올린다 그래가지고 안 받아보려고 내가 올해 빨리 판 건데 이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자,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면, 그때는 조금 허용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소급표를 인정을 해준다라고 해서. 다만, 개별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 입법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세 공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 이때는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뭐야, 오락가락해. 내 잘못은 아니고.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다라고 해서 간다. 세소, 세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여러분 사람이 후달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살아보면요. 검찰에 끌려갔을 때와 세무조사 받을 때 제가 주변 사람들 보면 두 가지가 제일 후달립니다. 검찰에 끌려가면 일단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경험한 건 아니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살면서. 내가 경험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세무조사를 당해보면 제가 이제 수많은 제 클라이언트들을 제가 세무 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세무사들은 대부분이 다 사무실에서 그냥 굴러가요. 일반적으로 실장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조정할 때만 제가 가서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떨어지는 수익보다는 항상 위기의 순간에 구원투수였을 때가 제일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사실은 부르는 게 값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세무조사를 많이 맡아서 수행을 하는데, 세무조사 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피폐해져요. 왜냐면 일단 이것도 기술이라고 세무공무원들이 처음에 조사과에서 때릴 때 이게 이슈예요라고 던질 때 큰 금액을 부를까요? 작은 금액을 부를까요? 당연히 큰 거 불러요. 그냥 크게 불렀다가 점점점 줄여주면서 납세자를 길들이는 거죠. 야, 10억이야.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3억만 내고 끝내자.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3억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근데 등등 납세자가 정말 혼미백산이에요. 그럼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결국 마지막에 딜을 쳐서 서로, 여기서 말하는 딜은 막 떡값 주고 돈 주고 이런 거 아니고 범주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범주들을 서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납세자도 죽을 맛이고 대리하는 저도 힘들어요. 내 돈은 아니지만 거기에 어쨌건 성과가 좌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건 결국 세무공무원이 그때쯤 되면요 정말 어마무시한 권력을 손에 쥐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휙휙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저 사람이랑 아는 사람 이런 것도 찾아보게 되고, 어떻게든 평소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건 동종업계에 있기 때문에 뒤통수 치는 일은 절대 하면 아니 되는 거고. 자, 세무공무원은 어쨌건 어떤 의미에서는 막강 재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쓰지 마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자,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라고 인정되는 한계를 반드시 엄수해라. 너무 당연한 규정이에요. 자, 기업회계 기준의 존중.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회계 처리가 특히나 법인세의 경우는요, 결국 세법상의 장부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회계상의 장부 따로 만들어. 그럼 이중 손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장부 만드는 게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열심히 시간 있으면 열심히 나가서 수익 창출을 해야지. 뭘 장부에 기록하는 게 그게 뭐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회계상의 기록을 일단 남기고 그걸 조정함으로써 결국은 세법상의 세금이 얼마인지를 부수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세법이 다 정해놨으면 세법의 원칙을 따르는 게 맞아. 하지만 세법이 모든 걸 다 규정을 넣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보충 바탕으로 뭘 쓰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을 쓰는 거예요. 다만 두 개가 충돌해. 뭘 써야 돼? 세법이죠. 나. 두 개가 충돌했는데 기업회계 쪽 올라가세요. 왜냐하면 법이 있고 기준이 미치예요. 하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법이 더 힘이 셀 수밖에 없겠다라는 개념이라서 갑니다.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표를 조사 결정할 때는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라고 인정되는 것들은 존중해야 된다. 우리는 꼼꼼해야 돼요. 기준은 그런데 관행은 아니다라고 하면 X예요. 기준과 관행은 세트입니다. 아시겠죠? 기준과 관행은 세트다. 자, 적용할 때는 당연히 세법이 우선이에요. 기준은 법 하위에 있는, 쉽게 말하면 순위로 따지면은 법보다는 밑에 있는 하부 원칙입니다.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 규정을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며, 기업회계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기법상의 요건을 갖췄어야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소, 세, 기 해당하는 것들은 세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세부과의 원칙, 실신, 근조, 세법 적용 원칙, 세, 소, 세, 기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묻기 시작하죠. 짜투리로 요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어? 자, 시험에 나온다면 요거 몇 개년, 우리 국세부가 대책기간 기본적인 거 몇 년? 5년. 그래서 일단 뭔가 우리가 조세 정책을 수립할 때도요, 이때 이랬다가 저때 저랬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긴 안목으로 지금부터 조세 정책을 좀 설계를 해라. 그 얘기예요. 몇 년? 5년.
느낌 아시겠죠?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조세 정책을 설립해서 지금부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라든지 관계중앙관서장과 협의도 좀 하고 국회 소관의 상임위원회한테 보고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세금 안에 있는 세법을 개정한다.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소관의 상임위원회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세법을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세법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보시겠고, 여기서 의미 있게 챙겨볼 건 5개년 되죠. 자, 이 정도로 국세부가 원칙에 대한 내용들 정리했고요. 바로 문제풀이 이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 국세부가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객관식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부가의 원칙 기출과 그리고 세법 적용의 원칙 정도 보시고요. 자, 이제 1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국세부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은 거. 얘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국세부가 원칙, 일대, 실, 신, 근조. 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소득과세 원칙은 세법 적용의 원칙이 돼야 되겠죠. 오답 쉽게 나오고요. 두 번째 갑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회사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다 하더라도 대표자나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의 주주로 보지 않는 건, 그렇죠. 얘는 그냥 형식적인 거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한 거네.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자, 과표 계산에 있어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뭐에 따른다? 실질 내용에 따른다. 실질과세 원칙이고요. 네, 세 번째 갑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와 충돌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조세 법률주의보다 우선 적용돼야 될 원칙이다.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는요, 누가 더 센 거냐면 조세 법률주의가 더 센 거예요. 이게 조세법 총론에서는 그렇게 다릅니다. 다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조세 법률주의의 이런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평등주의를 인정해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평등주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남의 명의를 도용 안 하고 20억 번 사람은요, 세금 왕창 때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도용해서 20억을 20개의 명의로 쪼개. 그러면 다 1억씩인 거야. 그럼 소득세가 훨씬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한 놈하고 안 한 놈하고 세금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느낌 아시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했다 하더라도 얘를 다 합쳐서 A씨의 명의로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똑같이 20억을 놓고 부과를 해야 되는 건, 얘는 조세 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인 거고, 조세 평등주의는 조세 법률주의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조세 법률주의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거는 조금 아웃이에요. 법률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범위에서만 인정이 돼야 됩니다. 법률주의가 제일 중요해요. 조세 법률주의가 제일 센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자, 세법에서 국기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가 옛날에 국기에 대한 그 성숙도가 없었을 때는요, 분명히 앞에서 세법이 뭐다라는 걸 배웠거든. 세법은 뭐예요? 개별 세법과 일반 세법으로 나뉘어서 그냥 여기서 나오는 세법은 법소부 생각하면 돼. 뭐 세법이 어떻고 세법 뭔 말이지 막 이랬거든요. 해석하자면, 자, 법인세법상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 그래서 사회 유출됐는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얄짤없이 대표자가 다 상여받은 걸로 때려버려. 라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거 따라라. 그렇지. 그래야지. 맞아요. 자, 다섯 번째 갑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 국기법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경제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에 거래한 것으로 봐서 국기법 세법을 적용한다. 제가 이 사례를 뭘로 얘기했죠? 우의 양도. 분명히 징여한 것 자체도 적법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한 것 자체도 적법해요. 근데 가만 봤더니 요건을 가지고 봤더니 얘네가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10년 안에 지금 양도를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쳤더니 그냥 다이렉트로 양도한 것보다 적더라. 오이씨, 세법을 악용한 거네 이거. 법을 정확하게 지킨 건 맞지만 악용이네 라고 해서 야 시끄럽고 증여 취소. 그러면 네가 다이렉트로, 지금 증여자가 다이렉트로 제3자한테 양도한 걸로 볼게 라는 게 이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 옳지 않은 거 3번이 돼야겠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이 보시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학설과 판례에 따른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 중에 잘못된 거. 자, 지금부터 누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납세자 보호해주는 거고, 누구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거죠? 과세관청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납세자 신뢰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에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 갖고는 안 되고
질의외신 정도는 돼야 돼. 두 번째, 과세관청의 견해를 표시하고 신뢰하고 그 신뢰에 따른 납세자의 규칙 사유가 없어야 돼요. 아니 다시 읽어봐. 질의외신을 보면 이게 과세라는 거야 면세라는 거야. 과세라고 써놨잖아. 내가 잘못 읽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해서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간다. 네 번째, 당초 견해 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처분 자체가 적법 또는 위법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아웃이에요. 적법해야 신칙이에요. 위법하면 불복으로 가면 돼요. 구조 아시겠어요? 적법과 위법을 따지지 않는 게 아니라 적법해야 시의칙을 적용하는 것이고 위법하면 불복청구로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과세관청이 그런 배신적 처분에 의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사실 뭐 소리 본 건 없어요. 그럼 너 왜 했니? 그냥 짜증나서요.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어. 자, 옳지 않은 건 4번이 돼야겠다. 자, 4번 갑니다. 자,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거 갑니다. 첫 번째, 자, 신의 측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사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납세 의무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적인 견해 표시. 아니, 세무공무원이랑 술 먹다 보니까 걔가 그렇게 말해서 나는 그런 줄 알았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유사한 처분으로 인해서 권익의 침해를 받은 모든 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 경우는 자,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크다라고 인정됐을 때 적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깨트리는 거지. 이 경우 유사한 처분이라면 다 보호해줄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과세관청에게 적용하는 요건이 무려 5가지가 있었어요. 이거. 그래서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었어야 되고 그거를 믿는데 규칙 사유도 없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행위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불이익이 생긴 것이고 이 모든 5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웃. 자, 신의 측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거의 공적인 표명에 반하는 간다. 위법처분, 적법처분. 적법처분. 위법이면 불복청구로 가면 돼요. 아웃. 자, 신의 측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에 한해서 요구되고 있는 국세부가 원칙. 아웃. 국세부가의 원칙은 세무공무원과 그다음에 납세의무자 둘 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둘 다에게 요구하는 거고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행한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그렇죠. 적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신칙 원칙을 위배했다면 납세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비록 적법하다 하더라도 납세 재판을 들어주는 거죠. 왜? 너 억울하겠다. 맞아. 너 억울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옳은 거 정답 5번이 돼야겠다. 넘어가서 5번을 보시면 국세부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단 시험에서 국세부가 원칙으로 옳지 않은 거 물으면 2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어요. 뭔가 들어올 때 국세부가 원칙이 아닌 세법 적용의 원칙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실신근조가 들어와야 되는데 세소세기가 들어오면 걔가 오답이에요. 그러거나 다 실신근조인데 내용이 틀리거나. 느낌 아시겠죠? 긴장하고 봐야 돼요. 첫 번째부터 갑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긴장 포인트 사실상 귀속되는 자. 오케이.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 자,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의 과표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에 의한다. 근거과세 원칙 되죠? 그래서 이때 근거과세 원칙이니까 실신근조 중에서 근거과세 원칙. 자,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는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이 누락되는 것이 있을 때는 간다. 긴장 포인트 어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때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맞고요. 마지막 4번째 갑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복사하게 하거나 등본이나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해야 된다. 다 앞에 딸려 있는 내용이에요. 맞고요. 마지막. 국기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기법에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아웃. 개별세법 힘이 더 세죠. 그래서 우리 아까 법인세법에서 대표자 상해처분 받는 것들도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따져보면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깡패 같은 법인세가 그러라고 하면 그런 거야. 얘기해요. 아웃. 자, 옳지 않은 건 5번이 돼야겠고 넘어가서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국세부가 원칙과 관련이 없는 거. 그럼 국세부가 원칙은 실신근조. 관련이 없는 거는 세소세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내용이 틀릴 수도 있고 갑니다. 자, 거래 형식은 매매나 그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하는 건 실질이 증여면 증여로 갈게 라고 해서 실질과세 원칙 되죠. 두 번째,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표세액을 경정뭐래요? 고쳐주는 거 되죠. 고치는데 징역 경쟁일 수도 있고 감액 경쟁일 수 있어요. 고쳤는데 많이 나와. 세금이 더. 고쳤는데 적게 나와.
증액경정, 감액경정 뭐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빚이 기장하고 있을 때는 그 장부 기타 증빙 서류의 근거에서 실질 조사 결정을 해야 된다. 해석해 볼게요. 여기까지 끊고. 자,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표세액을 경정한다는 얘기는요. 어마무시한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세무조사 출동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세금 고칠 거야. 다시 부과할 거야. 고칠 거야 라는 건데 세무조사에 출동한 거예요. 출동해서 내 맘대로 해직할 건 아니고요. 세무조사 출동했더니 그래도 거주자가 추계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를 이제 다 내놔. 사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시끄럽고 네가 지금까지 추계신고했다는 거 없다고 그랬던 거잖아. 없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얘가 나타나? 몰라 라고 할 일은 아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기장하고 있다면 그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근거해서 실질 조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거과제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근거과제 원칙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성에 비추어서 일반적으로 적당하다라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세소, 세기할 때 세. 되죠?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입니다. 세법 적용 원칙이죠.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에 양도자의 주체, 납세 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다. 얘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어려워?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명의를 지금부터 신탁했어요. 명의를 신탁했다면 얘를 맡아서 관리하는 애는 대리인인 거죠. 수탁자는 대리인인 거예요. 그럼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야? 신탁자지 뭘. 될까요? 그래서 신탁자가 실질 소유자니까 실질 소유자에 맞게끔 지금부터 세금을 때리게라고 하는 건 실질과세 원칙인 겁니다. 오케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된다. 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또한 같다라고 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이때 납세자, 세무공무원 둘 다에게 요구되는 원칙. 아시겠죠? 오케이. 옳지 않은 건 3번이 돼야겠다. 넘어가서 07번 문제 갑니다. 소국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국세기본법은 입법에 의한 소국과세 이외에 해석에 의한 소국과세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입법상, 행정상, 여기서 행정상을 지금 해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맞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보시면 자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대한 과세가 소국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간다. 납세 의무 성립 아웃 간다. 부진정 소급입법 끊고 볼게요. 부진정 아직 참인 것으로 정해졌지 않아. 말랑말랑해. 소국과세 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는 허용이 되지만 원래는 허용돼야 되지. 소국과세가 돼야 돼. 납세자의 구법에 따라 신뢰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이때는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진정소급은 원래 안 돼. 근데 납세자에게 유리한 거라면 돼. 부진정소급은 원래 돼. 근데 공익을 지금부터 어긋내거나 내지는 납세자 구법에 따라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 특단 사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에 대해서는 안 돼. 되게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개별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 입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세 공평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우는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신뢰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 소국과세 금지 원칙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기득권도 침해되지 않으면서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으면 why not?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건 2번 되죠. 왜냐면 이제 이게 왜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냐면 얘가 법문이겠어요? 아니면은 판례에서 얘기한 내용들이겠어요? 판례문이겠죠. 근데 이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재판관들이 딱 할 만한 얘기잖아.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법문으로 본 적이 없는 문장에 대해서는 조금 루즈하게 보셔야 돼요. 이런 게 있을까? 해석하지 말고 아닌 것들을 찾아야 돼. 느낌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8번 문제 보시면 소국과세 금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과세기간 중에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자, 조심하실게요.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 그러면 앞에 제가 25년도 10월 1일 날 세법이 개정됐어. 그런데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얘는 뭐가 돼요? 부진정 상태예요. 그러면 소국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갑니다.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 1월부터 9월까지 되죠. 이 부분에 대해 소국과세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렇죠. 부진정 상태니까. 맞고요. 소급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소국과세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진정소급은 원래 안 돼. 근데 납세자한테 이익이 되는 거래. 그럼 괜찮아. 이런 거고. 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간다. 성립한 경우에는 그 후 개정된 새로운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그렇죠. 기준 시점이 뭐가 된다? 납세의무 성립.
소국과세한 추징세액이 경미한 경우에도 소국과세하는 건 국기법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뭐 이거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제 판례에서 끌려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소국과세한 추징세액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소국과세는 절대로 그게 금액의 경중 갖고 따질 일은 아니잖아요. 진정이냐 부진정이냐 갖고 따지는 거지 얘를 경중 갖고 따질 일은 아닌 거야. 그러니 경미한다 하더라도 소국과세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 종전의 국세청 예규가 법률에 위반이 돼서 폐지된 경우에는 새로운 예규에 의해서 소국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종전의 규정이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소국 과세는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으로냐라는 말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그냥 소국과세 금지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뭐라 하더라도 새로운 예규에 따라 소국과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가 돼야겠다. 되죠? 넘어가서 9번 문제 갑니다. 소국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소국과세 금지 원칙은 간다. 확정된 납세 의무 아웃 성립이 돼야 되겠고 옳지 않은 거 쉽게 나오고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준 후에는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국패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렇죠. 행정상의 입법상의 소국과세 금지, 행정상의 소국과세 금지, 후자 행정상의 소국과세 금지 되죠. 소국과세 금지는 소국과세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다.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된다는 통설. 그렇죠. 과세기간 중에는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과세기간 개시부터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간 중에 아까 10월 1일 그럼 1월부터 9월까지는 부진정 상태 오케이 이때는 소급할 수 있다. 그렇죠. 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국과세 금지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 외의 법률 중 누구 관세법, 자, 국세의 부가징수 감면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세법으로 봐서 두 가지 원칙을 다 적용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관세법. 자, 옳지 않은 거 1번. 넘어가서 10번 문제 갑니다. 자, 국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가의 적용에 대한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국세부가와 세법 적용의 원칙. 자, 옳지 않은 것. 그럼 얘는요. 국세부가와 세법 적용 원칙을 통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신근절 세수세액이 다 들어가 있겠네. 그럼 이제 문장 자체에 틀린 걸 찾아라 라는 내용이 되겠다. 첫 번째부터 갑니다. 공상의 등기가 타인의 명기로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해서 사업에 사용했음이 확인돼. 그럼 실질로 가야지. 그래서 이 경우라면 사실상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된다. 사실 실질 나오는 순간 실질과세 원칙 되죠. 두 번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른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서 세법을 적용한다. 실질과세 원칙. 우리 실질과세 원칙에서의 세 번째 사례에 나왔던 거고 우회양도 아까 봤던 사례예요. 자, 세 번째. 세법 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해석에 따른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 소급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되죠. 네 번째. 거주자 갑이 PC방을 운영하면서 동생 을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갑과 을은 PC방 사업자의 부가세에 대해서 연내 납세 의무를 준다? 새로운 세법을 지금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때 실질이 누구예요? 갑이야. 그럼 갑이지 뭘. 아웃, 갑이에요. 사실상 사업자.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표를 조사 결정할 때는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라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그럼 그때는 세법이 먼저지. 그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옳지 않은 건 4번이 돼야겠죠. 넘어가서 11번 갑니다. 자, 국세부가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거라면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거래,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겁니다. 봐요. 앞에 증여, 적법해. 그리고 양도, 적법해. 근데 그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증여 쿠션 거쳐서 양도하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증여자가 양도세를 덜 낼 목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럼 안 되겠다. 증여 취소해. 취소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거죠. 될까요? 1년에 하나의 거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의 행위 거래를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각각의 행위 거래로 적용하면 증여는 증여대로 인정하고 양도는 양대대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야 시끄럽고 증여 취소해. 그러면 다이렉트로 지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게. 그래서 제가 아까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직접 거래한 것을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것이다.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고, 자, 세무공무원이 국세후 과표를 조사 결정할 때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납세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고 인정되는 것을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이다라고 해서 세법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오케이. 자, 부당하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 침해 금지 조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는 국세 과표 조사와 결정은 장부와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에 의해야 된다. 근거 과세의 원칙. 자,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도 인정된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법 적용의 원칙.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죠. 넘어가시고. 자, 13번 갑니다. 국세부감의 세법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보시면 사업자 등록의 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어. 자, 법적 형식이 경제적 실질에 우선하기 때문에 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항상 명의자 나오면 아웃이에요. 뭘로 가야 돼? 자, 실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의 사업자가 돼야겠다. 두 번째 갑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 그럼 일부만 새로 때려야 되는 거지. 일부만 결정해줘야 돼요. 간다. 납세의무자가 과표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아웃! 전체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22년도 10페이지잖아요. 이 기출이 공무원 시험에 먼저 나왔었어요. 되게 맛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 문제는 사실은 교수님들이 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꼽아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무원 시장에서의 세법 일상 강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장은 말 문제만 나와요. 거의. 계산 문제가 나와봤자 10% 20%? 간혹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나오면 확 점수가 떨어져.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또 막 말 문제 막 내. 그때 또 너무 말 문제 잘못 칠까봐 잘 맞출까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시 또 계산 문제를 또 훅 내. 그럼 또 훅 떨어지거든요. 이런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말 문제가 발달된 시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 문제가 발달된 시장에서 모든 수험생들을 끌어서 합격으로 이끌었던 일타 강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출제가 됐는지 이미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말 문제 정도는 제가 적어도 기본 강의할 때 다 끝내드릴 거니까 믿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갑니다.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서 간다. 뭐래요? 국가의 과세권? 아니,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아라라는 규정인 거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 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을 따라야지. 있는 경우에도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 아웃! 없는 경우가 되겠죠.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소급해서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관행이나 행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 우리 입법상, 행정상 되죠? 행정상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맞습니다. 옳은 건 정답 5번이 돼야겠다. 넘어가서 13번 문제를 보시면 자, 국세부가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첫 번째,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해석이나 관행에 관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급돼서 과세되지 않는다. 행정상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 읽는 속도와 내가 입으로 설명하는 속도가 같습니다. 부지런히 집중해 따라오셔야 돼요. 두 번째 갑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 혹은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간다. 뭐래? 성립한. 오케이. 성립한 소득에 대해서는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기준 시점을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갑니다.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나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게 있다면 간다. 그 부분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맞고요. 자, 근거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의해서 수익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라고 하게 되면 그땐 추계하는 거죠. 맞습니다. 수익금액이나 소득금액은 추정해서 과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 자,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더라도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아니요. 조세 감면으로 사후 처리 정할 수 있어요. 아웃.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이 돼야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심화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갑니다. 자,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다툼이 있으면 판례. 판례까지 묻고 난리야. 자, 일단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갑니다. 조세 실제법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간다.
신해선실의 원칙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야, 그 부가처분이 맞아. 근데 얘를 보호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 깨자. 그러면 조세 법률주의 혹은 조세의 합법성을 따지면 얘는 그냥 부과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걸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갑니다.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인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행에 대해서만 인정이 돼야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 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세 면제 대상 받던 거네. 판례예요.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세무 지도를 했어.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면세라고 하니까 면세인 줄 알았지. 갑니다. 납세자가 이를 믿고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았으나 이외 과세관청의 부가세 과세 처분은 신해성실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위법이 되기 때문에 얘는 부가 처분도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납세자를 옳다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갑니다. 신해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연동에 반하여 소급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연동을 시정해서 장래를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자, 뭐 이런 걸 본 적은 없지만 잘 따져볼게요. 신해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네가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신해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 그걸 믿고 한 이 납세자의 신의를 보여주는 거지. 지금부터는 예를 들면 과세관청이 말을 바꿨어.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과세관청이 말을 바꿨어. 그럼 납세자가 그걸 집요하게 아니 지금은 그렇지만 너 옛날에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옛날에 그렇게 말을 안 해놓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지금 말을 바꿨다면 그거는 장래를 향해서는 이제 처분하는 것은 용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고요. 되죠? 억지 상황 만들어봤다. 네 번째 갑니다. 납세무자가 간다. 종합상담센터 안 된다 그랬어요. 적어도 공적인 견해 표시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질의외신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에 그 답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얘는 공식적 견해 표시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미안한 얘기지만 상담센터 직원들이요. 잘 몰라요. 세법을. 뭘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이상한 소리예요. 5번 갑니다. 납세 의무자가 자산을 과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 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서 법인세를 과하다 신고 납부한 후에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에 간다. 납세 의무자에게 신해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럼 뭐냐면 네가 세금을 10억 냈으니까 나는 믿었지라고 지금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것이고 납세자에게 신해칙이 적용이 돼버리면 과세관청의 신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내가 분식해서 사실은 그만큼이 아니었고 나 세금 10억 아니고 1억이야 라고 해도 시끄럽고 10억 맞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는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우리 요거 전부 다 세액공제를 인정을 해주죠. 원래 돌려줘야 되는데 좀 이상하긴 해. 근데 세액공제를 전부 다 법인세법상에서 인정해서 돌려줍니다. 자, 그러니 납세 의무자에게 신해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납세 의무자에게 신해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과세관청의 신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얘는 과세관청의 신의를 보호할 게 없는 거예요. 좀 과세관청이 약간 억지로 부리는 거잖아. 언니, 지가 지금 10억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부가 받은 건데, 내가 지금 받은 건데, 납부를 받은 건데 돌려달래 싫어. 막 이런 거잖아요. 닥치고 돌려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가서 15번 보시면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첫 번째 보시면 기재부 장관, 국세청장, 가로, 지방국세청장 포함 및 세무서장은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국기법 세법에 따라 해석해서 회신해야 된다. 조심하라고 했어요. 질의 회신 누가 해줘요? 기재부 장관과 국세청장만. 그러니 중간보스, 말단보스 아웃이에요. 지방국세청장도 안 되고 세무서장도 안 되는 겁니다. 중간보스, 말단보스 아웃. 기재부 장관은 수립한 중장기적 조세 정책 운용 계획은 국가재정상의 국가재정 운용 계획과 연계돼야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된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조심하실 건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중장기적인 이러한 국가 운용 정책은요. 그냥 기재부 장관이 수령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국회에다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다가도 보고하는 거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협의를 거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라. 이렇게 들어가 있었지 얘를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고는 돼 있지 않았어. 가볍게 봤지만 이렇게 우리를 또 발목을 잡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웃. 세법의 법률 중에서 국회부가 중수 그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세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관세법. 맞습니다. 네 번째,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간다.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에 대해서는 확정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득과세하지 않는다. 소득과세 나오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성립. 아웃. 세무공무원은 국세후 과표를 결정할 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관행을 존중해야 된다.
아니요. 세법을 뭉개란 얘기죠. 뭉개고 기업회 기준 따라라. 안 되는 거예요. 아웃. 자, 옳은 거 정답 3번이 되야겠다. 되죠? 자, 국기법은 대충 배우면 못 풀어요.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풀만한데 안 풀려요. 왜? 정확하게 몰라서. 이게 이제 결국은 많은 관여도를 좀 넣어야 그래도 좀 고민도 해보고 신경도 써보고 이렇게도 나올까 저렇게도 나올까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것들에 대한 관여도를 좀 넣어보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남들이 다 어떻게 공부했다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풀만한 과목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제가 이제 절대값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기법은 풀만한 과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관여도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시간 투자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국기법을 이 시장에 없는 로직으로 제일 긴 국기법을 올리고 있어요. 길어봤자 2-3시간 차이다. 근데 그게 길다고 공부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너는 안 할 놈인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케이스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됐건 나름의 중요 영역이고 범위수 6개 다 맞추려고 해봐. 머리 터져요. 국기법 대여섯 개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하나를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베이스로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까지 마쳤습니다.